서울 강서구 오래된 아파트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복도 끝에 낡은 현관문이 하나 보입니다. 문 앞에는 크고 투박한 등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지 2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기영자는 그 신발을 매일 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러면서도 한 번도 손을 뻗지 않았지요. 올해 74입니다. 일남일녀를 키웠고 32해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 섰으며 퇴직 후에도 남편 뒷바라지에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삶이 고단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 내가 견디면 된다. 그 말을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되뇌었습니다. 남편 박정호가 세상을 떠난 것은 2달 전 새벽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 중이었지요. 자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영자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별것 아닌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42년을 함께하였기에 그게 더 마음에 걸립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마시다 만 커피잔이 아직 놓여 있습니다. 영자가 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장에는 낚시 잡지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냉장고 옆 작은 선반에는 혈압약 봉지가 반쯤 남아 있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약 챙기는 일을 늘 영자에게 맡겼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2알을 꺼내 남편 밥상 옆에 놓아주었지요. 이제 그 약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영자는 하루 종일 창가 의자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바깥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경비 아저씨가 마당을 쓸고 택배 차량이 오갑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집 안만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조그만 화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영자가 매일 꽃을 바꿉니다. 국화, 카네이션, 때로는 이름 모를 들꽃. 꽃을 고르는 것이 요즘 유일한 외출 이유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45, 수진은 42입니다. 준호는 서울 시내 중견 회사에 다니고 수진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지요.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쯤 얼굴을 비추었는데 상을 치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영자는 웃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괜찮다. 어서 들어와. 수인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홍삼 세트였습니다. 영자는 고맙다고 했고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은 날씨 이야기, 손주 학교 이야기, 동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주도 어떠세요? 우리 셋이 잠깐 놀러 가는 거요.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자. 며칠 후 영자는 서랍 안쪽에 넣어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골목 금은방에 들어가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은 반지를 고르면서 수줍게 웃었지요. 영자는 그 반지를 들고 동네 금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여행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지를 건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아직 이 가족의 일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편 생전에 그 옷 잘 어울려라고 말해줬던 옅은 하늘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다. 잘 다녀오자. 캐리어는 작은 것 하나였습니다. 3박 4일 일정을 고했으니 많이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줄 제주 기념품을 살 요량으로
지갑에 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금반지를 판 돈 중 준호에게 건네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걸어 들어오는 영자의 눈에 높다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온 것은 몇 해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일본 온천 여행을 갔던 것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때 남편은 공항 의자에 앉아 면세점 과자를 내밀며 영자야, 우리 자주 다니자. 했었지요. 영자는 그 생각을 잠깐 했다가 접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희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엄마, 일찍 오셨네요. 했고 영자는 그래.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순서가 되어 직원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직원은 영자의 신분증을 받아 화면을 확인하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고객님, 죄송한데요. 고객님 성함으로는 돌아오는 항공권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영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출발편은 있는데 귀국편이 없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영자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 좀 더 계시면 되잖아요. 혼자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일정을 길게 잡은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설명을 더 기다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을 전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있으라는 거야? 이번에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거기 실버타운 좋은 데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 혼자 지내는 연습하셔야죠.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였고 돌아오는 표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여행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다른 이름의 무언가였던 것이지요. 영자는 준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시선을 마주쳤지만 금방 다시 내려깔았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사정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렇게 결정했는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이미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육문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 안내방송, 아이들 웃음소리.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걸어가 창가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영자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따로 챙겨줬던 것이었습니다. 장태식, 변호사, 남편의 오랜 친구였지요. 혹시라도 힘든 일 생기면 이 사람 찾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는 그 말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명함을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음을 손에 쥔 채 영자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의자는 딱딱했고 등받이가 허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 어디선가 돌아오는 사람들, 모두 갈 곳이 있었습니다. 병자는 자신의 갈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그곳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열쇠는 가방 안에 있습니다. 집은 아직 자신의 명의입니다. 쫓겨난 것도 막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면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 그 생각이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3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신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장태식 변호사. 남편 박정호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병자는 몇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남편 생일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장태식은 남편 영정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박정호 씨, 아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어떻게 연락을 다 주셨어요? 병자는 지금 어디 있는지부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아들 해외와 여행을 오려 했는데 자신의 귀국편이 없었다고, 글이 먼저 들어갔다고, 전화기 너머로 가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혼자 계십니까? 네, 서초동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서초동 법률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렸습니다. 병자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 장태식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머리가 반쯤 휘어진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병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가지고 다닌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장태식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장태식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남편과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근처 작은 땅. 시부모님이 남겨준 것으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땅이었지요. 그리고 교사로 근무하며 모은 예금과 매달 나오는 연금. 크지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장태식은 받아 적으며 가끔 되물었습니다. 병자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영자를 안정시켰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혜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자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서초동 골목에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인 지원 재단으로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아들 이름은 빼주세요. 며느리도요. 장태식은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네, 한 번 더 생각하실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변호사님, 병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오늘 공항에 혼자 남겨졌어요. 아들이 두고 갔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고요.
더 생각할 것이 있을까요? 장태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업은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병자가 서명을 마쳤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장태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해두시겠습니까? 이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부탁드려요. 정호가 아내인 사모님 걱정을 생전에 많이 했습니다. 장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영자가 너무 참고 산다고. 남편인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사람을 남겨준 거였군요. 사무실을 나온 것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병자는 건물 앞 긴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꺼내 입은 하늘색 점퍼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집에서 자야 합니다. 남편의 등산화가 있고 다 마신 커피잔이 있고 절반 남은 혈압약이 있는 그 집으로.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서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걸음을 뗐습니다. 처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사는 조용히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가구를 나르는 동안 영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큰 것들은 대부분 두고 갔습니다. 소파, 식탁, 책장. 누군가 쓸 수 있다면 쓰면 될 일이었습니다. 챙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화병 하나, 그리고 책 몇 권.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등산화는 그제야 치웠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병자는 잠깐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 검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을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파트 숲이 점점 옅어지고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이었습니다. 아직 피다 나오지 않은 나무들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병자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 이름은 양평 햇살 마을이었습니다. 낮은 건물 2동이 나란히 서 있고 그 앞으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막 심어놓은 듯한 봄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뒷산 능선이 보였습니다. 병자는 짐을 풀면서 남편 사진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창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화병을 두었습니다. 꽃은 아직 없었습니다. 내일 사와야겠다.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산책로 입구에서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죠? 저도 작년에 왔어요. 72이라고 했습니다. 최정희. 목소리가 밝고 눈빛이 똑 부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병자보다 2살 아래였지만 어쩐지 훨씬 오래 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병자는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 사람은 말없이 걷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말할 때 들었고 말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캐묻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영자는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아침마다 함께 걷게 됐습니다. 산책이 끝나면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매주 수요일 10명 남짓이 모여 책 한 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자는 처음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3번째 모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반응이 작은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정희가 권유했습니다. 그림 그려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후로는 없어요. 그럼 딱이네요. 오래된 것들이 오히려 잘 나와요. 이 수업은. 영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강요가 없었습니다. 잘 그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영자는 첫 시간에 창밖 뒷산을 그렸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새구름 같았고 나무는 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화병을 그렸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두는 그 화병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등산화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잠깐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소중한 물건인가 봐요. 영자는 잠시 붓을 멈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것을 간직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저녁 산책을 하다 물었습니다. 자식 생각 안 나요? 대뜸 나온 말이었지만 영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정이라서 물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늦추며 생각했습니다. 가끔요. 미운 거요? 보고 싶은 거요? 영자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주황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요. 그래도 이제 제 삶을 살려고요. 정희가 팔짱을 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팔짱만 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 길을 걸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전의 꽃들이 자리를 잡았고 뒷산은 짙은 초록이 됐습니다. 영자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남편 사진 옆 화병에는 항상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이제 구석 자리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먼저 말을 꺼낼 때도 생겼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그린 등산화 그림은 방 한쪽 벽에 붙여뒀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여도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영자는 오랜만에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통보서는 등기 우편으로 왔습니다. 발신인은 장태식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수신인은 박준호. 서울마포구 아파트로 배달됐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현관 앞 우편함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첫 줄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변경 사실 통보.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읽을수록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 마찬가지였습니다. 15번째에도 20번째에도.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평 햇살마을 영자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멈추고 나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영자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살면서 준호에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잘못을 해도 입을 다물었고, 커서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게 준호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보낸 말이었습니다. 병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산능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다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병자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메시지는 하루에 한두 번씩 왔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잘 계세요. 밥은 드셨어요. 연락 주세요, 엄마. 병자는 읽었습니다.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정희가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요? 걸으면서 자꾸 딴 데 있는 것 같아서? 병자는 잠깐 발을 늦췄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와요. 뭐래요? 미안하다고요. 정희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받을 거예요? 병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길 옆으로 연초록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속된 문자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메시지가 온 지 열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을빛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둘이 자주 봤던 색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신호가 2번 채가기도 전에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자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사냐? 준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네. 엄마는요? 나도 먹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공항에서 엄마 두고 간 거 잘못한 거 알아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병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알아.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엄마가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병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준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봐도 돼요. 병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묵어있던 것이 조금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용서를 한 것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잊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더 이상 자신의 오늘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처음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대는 괜찮아지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뒷산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아래 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꽃을 하나 꺾어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릴지 벌써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창밖산도 좋고 정원 꽃도 좋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아침 풍경을 그려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정희가 마침 지나가다 손을 들었습니다. 일찍 나왔네. 오늘 산책 같이 가요? 병자는 웃었습니다. 그러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길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병자는 그 빛 속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침 산책 따뜻한 밥 한 끼, 나란히 걷는 친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